지금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거품이에요. 미국의 S&P 500 앞으로 10년간은 연평균 상승률이 3%일 것이다. 내년 2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결국 대통령이 되고 세계 무역, 경제 성장 다 위축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 그래도 요즘 굉장히 어지러운 세계 정국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이제 되면서 결국 세계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선거 총평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지면 미국이 시끄럽고 트럼프가 이기면 세계가 시끄러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결국 대통령이 되고 세계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두 가지 슬로건을 내세웠거든요.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 하나는 마가라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은 다시 조금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무역, 경제 성장 다 위축되면서 세계는 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미국의 자산시장은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로 우리나라 자산시장은 계속 또 위축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먼저 한번 미국 현재 경제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국 경제 현재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가 2.9% 성장했고요. 올해도 한 2.6%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내년에는 1.9% 안팎으로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소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가게들이 쓸 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 이게 시장 컨센서스인데요. 네, 저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낮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년 2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경제의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돼가지고 법인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완화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 조금 성장이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결국 미국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겠네요. 그럼 트럼프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먼저 시작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관세일 것 같아요. 관세. 예, 트럼프 스스로도 자기를 관세맨, 테리프맨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 올스트리트 저널하고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사랑, 믿음 다음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다. 예, 전 세계 관세를 많이 부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수입 상품에 거의 관세를 20%까지 부과하겠다. 네, 특히 중국산에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 무역 적자는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48%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다 중국산에다 관세를 60% 부과해버리면은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법인세 인하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지난번 집권 때 법인세율 최고 세율을 28%에서 21%로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15%로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물가가 오르고요. 요새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모든 가격 변수들이 올랐죠. 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 시장 금리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오르고, 여기다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전략 자산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속성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면 물가 상승은 낮아지고, 네, 그러면 시장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거품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실러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게 최근에 28배 정도 되더라고요.
장기 평균이 한 17배예요. 그리고 미국의 S&P 배당 수익률이 1.2%입니다. 장기 평균이 한 4.2%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그 4.4%까지 올랐으니까 저 같으면은 미 주식 안 사고 미 국채 사겠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의 그 명목 GDP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은 미국 주가가 한 20% 이상 가대평가됐어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장기 전망이 의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의 S&P 500 지난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11%였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10년간은 연평균 상승률이 3%일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미국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10년까지 미국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1%였거든요. 뭐 그때보다는 좀 높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미국 주가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이게 박스권이 가능한 건가요? 박스권이죠. 최근 10년간 우리가 미국 주가 오르는 것만 봤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식을 좀 오래 지켜본 분들은 미국 주가도 조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는구나. 특히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S&P 500이 제자리에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도 아주 장기적으로 오르지만 10년 단위로 올랐다, 조정을 보였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10년간 골드만삭스 뭐 전망처럼 조정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성장이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고요. 근데 주가가 가대평가된 만큼 경제 성장이 높아지거든요. 기업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은 주가가 지탱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년에 기업 수익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일단 뭐 미국이 뭐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제 펼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더 큰 영향을 좀 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무역으로 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지 혹시 예측하고 진단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실까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예요.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런데 우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은 대미 수출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 성장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이 2.5에서 2.2%로 낮췄고요. 내년에 2.2에서 2.0으로 낮췄습니다. 조만간 한국은행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낮출 거예요. 그동안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좀 성장했는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관세를 부과하면은 중국도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다른 나라도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높은 성장을 해야지 우리가 그 나라들로 수출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나치게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수출이 다변화돼 가지고 아세안 지역으로 한 17% 가고 인도 쪽으로 3% 가고 중동 4%, 남미 쪽으로 4%.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수출 감소분을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침체,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이제 그 골을 깊어 갈 것 같은데요. 한국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예측도 좀 많더라고요. 미국 무역 전쟁 어떤 식으로 조금 흘러갈 거라고 또 혹시 예측하시나요? 이미 지난번 트럼프에서도 무역 전쟁을 했고요. 지금 기술 전쟁하고 있죠. 그다음에 잘못하면 뭐 금융 전쟁,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무역 전쟁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중국산 관세 60% 부과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산 전기차한테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거의 절반 가깝게 중국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관세를 그렇게 부과해버리면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정부도 디커플링 하자. 중국하고 좀 이별해서 살자.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이별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인도나 멕시코에서 한번 수입해보자. 그런데 가보니까 인도나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게 중간재가 중국산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은 안 되고 디리스킹. 그래서 중국하고 결별할 수는 없고 리스크만 좀 관리하자.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방이 그거거든요. 네, 저는 트럼프도 디커플링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가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죠. 모든 게 중국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세는 심하게 부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미중 패권 전쟁은 지난번보다 더 심화될 것 같고요. 트럼프를 견제할 사람들이 내각에도 있어야 되고 의회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말 잘 듣는 사람만 뭐 내각으로 지금 특히 중국한테 강력하게 나오는 사람들만 지금 뽑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지금 하원은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행정, 입법권까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견제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트럼프 독재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하에서 어떤 일방을 선택하라는 이런 강요도 좀 받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우리 한국 어떤 식의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까요? 뭘 좀 준비하면 될까요? 애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다리 애교가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양다리 애교를 거쳐야 되는데 트럼프가 우리보다는 중국을 더 견제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볼 수가 있죠. 트럼프가 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협조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중국의 전기차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미국 그 테슬라나 GM 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도 중국의 전기차 별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 들어오면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때문에 독일도 폭스바겐 같은 데서 일부 공장 폐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전기차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중국 전기차를 많이 견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전기차 키우지 않으면 전 세계 시장에서 시장을 잃죠.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견제하는 그 틈바구니에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을 좀 회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세계 경제를 뒤흔들 어떤 변수로 혹시 교수님은 어떤 부분 좀 유념해서 보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우선주의. 아까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 무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여기저기서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국의 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 미국 눈치 보면서 서로가 전쟁 못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이라크에서 소득 없이 나갔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런 데서도 뭐 별 소득 없이 미국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구나. 그래서 러시아가 저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그런데 트럼프가 지네들끼리 알아서 싸우든지 말든지 좀 간섭을 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군데서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거는 요새 그 대만에서 중국 침공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중국 대만의 전쟁. 그리고 남북 관계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지정학적 문제들이 여기서 좀 터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예.
일단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미국 주식 시장, 뭐 유럽, 뭐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대한 향후 흐름을 한번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니까 가대평가된 나라가 미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일본도 조금 가대평가됐어요. 예. 일본 올해 저 경제 성장률이 0%고, 물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명목 성장률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좀 가대평가됐고요. 제일 저평가된 게 우리나라, 예,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예. 저 앞으로가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달러 인덱스에 따라 가지고 달러가 강세되면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100에서 지금 106 안팎까지 올랐죠. 예, 그런데 저는 중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되면서 미국 금리 떨어진다. 예, 그 다음에 IMF가 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요,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미국 비중 축소될 때 달러 약세거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대순부채가 25조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해주고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 사서 견디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조금이나 덜 들어가면 달러가 약세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2000년에 달러 보유 비중이 71%였습니다.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58%로 줄어들었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요, 세계가 달러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 눈에 벗어나면은 우리 달러 못 사용할 수 있구나. 특히 그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계속 금을 사고 있어요. 이런 거로 보면은 저는 중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다. 그러면 미국 주가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도, 중국, 뭐 베트남, 우리나라 이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미국 주가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내년 이후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이런 어떤 해외 시장에서의 자산을 좀 축적하기 위해서는 뭐 직접 투자 말고 이런 펀드나 간접 투자로 접근하는 게 조금 나을까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동안 이익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런 주가도 저는 가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외 기업 분석할 뭐 제대로 된 능력은 좀 덜 갖춘 것 같아요. 외국 애널리스트 분석한 자료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는 저는 뭐 펀드나 그 다음에 ETF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와 해외 자산의 어떤 비중 같은 거는 뭐 어느 정도가 좀 나을까요? 저는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 같으면은 우리 주식을 한 60, 해외 주식 한 40% 하고요. 해외 주식 중에서도 인도, 중국, 뭐 베트남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고요. 미국 비중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채권도 투자해야 되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4.4%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채권 살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감세하고 경제 성장하고 관세 부과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디커플링 할 수 없다는 거죠. 디리스킹 쪽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순환 주기로 보면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채권 투자 기회다. 사실 우리가 뭐 작년부터 채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그 채권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한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근무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60대 40 정도. 보통 그 일반인 경우 같으면 40대 60, 주식 40, 60. 조금 더 안정형을 추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80% 정도 지금 채권 투자하셔도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성향, 연령별로
뭐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채권 중에서 또 인도 채권을 또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시아 채권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예,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하 추세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이머징 마켓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신흥시장 채권도 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채권 하실 때는 반드시 환율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브라질 채권을 엄청 많이 샀는데 브라질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해외 채권 사실 때는 반드시 환율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 원화달 환율이 최근에 1,400원 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요. 해외 채권 샀다가 또 원화 가치가 올라버리면은 해지가 안 된 채권이라면은 한차손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채권 하신다면 70%를 국내 채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물가 성장이 낮아지니까 우리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0%도 안 됩니다. 세계에서 우리 정부가 제일 건전한 정부예요. 우리 이거 만기가 긴 채권들, 예. 뭐 30년짜리, 20년짜리 예. 이런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상 비트코인과 금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가 하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지금 굉장히 주춤하는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원인과 배경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방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닥이 세계에서 주요 주가 지수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도 거의 최하위권이죠. 네, 그러면 우리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뭐 기본적으로 그 밸류업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주주 환원율이 아직도 낮다. 예, 그리고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최근에 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그게 작년 2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올 8월까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9월, 10월 두 달 연속 꺾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경제가 잠깐 좋아지다 꺾이고 있다. 예, 그런 측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관계 이런 것도 그 주식시장, 외환시장 다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예, 제일 어렵다. 예. 또 그런 와중에서 삼성전자가 3개월 동안 30% 넘게 빠지면서 뭐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주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원인과 배경 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예, 우선 큰 원인은 그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치고 지금 서서히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반도체 수출이 지난 9월에 136억 달러였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0월에 125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11월에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과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뭐 7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90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예, 그런데 참 주가는 똑똑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먼저 떨어지면서 이걸 예고해 준 겁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수출 금액의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조금 경쟁력에 문제가 있죠. 예,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그 TSMC한테 밀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새 AI의 그 HBM 이런 거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사실 대응이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한테 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두어 달 전에 삼성전자 한 부분 강의를 갔어요. 끝나고 일부 직원분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삼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무원이요? 예. 삼성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삼성 같은 데 특히 그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업 문화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거를 지금 거의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싸졌다. 지나치게 싸졌다. 예. 뭐 이럴 때일수록 예,
계속 좀 비중을 좀씩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그 삼성전자와 정반대의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어떤 이런 차이가 나는 뭐 근본적인 좀 이유가 있나요? SK 하이닉스가 먼저 좀 반도체 흐름에 먼저 대응을 잘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계속 오르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경기 자체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AI 할 수밖에 없고요. AI 하려면은 반도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급격한 반도체 경기 침체는 아닌데, 예, 그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오르기는 저는 힘들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최근 뭐 안 그래도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을 좀 냈는데 뭐 사이클 자체는 조금 꺾였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예, 전혀 아니죠. 예, 사이클상 좀 둔화되는 국면이다. 예, 그런 거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산업, 특히 서비스업에 AI가 많이 활용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거기 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큰 침체는 아니다. 예, 그동안 지나치게 좋았다가 조금 둔화되는 국면이고 또 일정 시점 지나면은 예, 반도체 경기 다시 살아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국내 주식이 저평가돼 있는데 언제쯤 빛을 좀 발할 수 있을까요? 다들 좀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예, 저는 뭐 조만간 사실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흐름이 예. 바뀔 수 있다. 올해 보면은 1월에서 7월까지 외국인들 주식을 꽤 샀었죠. 예, 그리고 이제 8월 이후로 뭐 저 OECD 한국 선행지수 꺾이고 그다음에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 특히 반도체 경기가 정점이다. 뭐 외국계 보고서 이런 게 나오고 예, 꺾이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저 명목 GDP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 평가해 보면 한 25% 정도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원화 가치도 1,400원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저평가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경상수역자가 한 850억 달러 정도 날 거예요. GDP 대비 4%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경상수역자가 많이 난 나라, 싱가포르 같은 뭐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난 나라는 없거든요. 우리 내수는 안 좋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한국의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예, 저는 아마 올 뭐 12월부터 예,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값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금값이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금 약간 둔화된 상황이긴 한데 그 금값의 초강세 배경과 앞으로의 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뭐 장기적 추세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 계속 하라. 금값 상승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예,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뭐 사이클 구해 보니까 추세에서 너무 2로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투자 자산 한 10%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비트코인 사면은 너무 그 불안하거든요. 가격 변동 계속 심하고 뭐 주말에도 쉬지 않고 거래되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금을 한 10%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은 꼭 10% 정도는 보유하셔야 된다. 근데 그거 산 시점은요, 누구도 뭐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올라갈지,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보다는 조금 조정을 보일 때, 뭐 장기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예, 금 1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금 투자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예, 그런데 금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네.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요. 예,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세 차익은 누릴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무슨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자산 측면에서 예, 금은 일정 부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자산의 10%를 매입할 때 ETF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현물 진매입을 하는 게 조금 낫나요? 금 투자하는 방법은 그냥 은행에서 금괴 사시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럴 때는 그 10%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사면 아마 은행에서 보관해 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TF 장점이라는 게 소액 가지고 그냥 주식처럼 은행에 안 가도 예,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 선물 시장 뭐 이런 것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금 ETF. 예. 그럼 ETF도 한 배짜리 있고 두 배짜리 있는데요. 두 배짜리는 사시지 마시고요. 아, 네네. 한 배짜리로. 예, 한 배짜리로 그냥. 예. 자,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가상 자산 관련 규제를 좀 낮추겠다라는 의견을 좀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을 돌파하고 1억 2천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시장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뭐 계속 그 비트코인 10%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만은 역시 그 비트코인 가격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예, 저는 하필 왜 2009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을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 미국 경제가 정말 힘든 한 해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미국 경제, 미 달러를 못 믿겠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등장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특히 그 트럼프가 전략 자산화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전략 자산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전략 자산이 된다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축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인 거래적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는 없어요. 화폐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가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데 예, 단지 그 투자 수단으로는 계속 남아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같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근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2025년도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하면 되는지 한번 좀 정리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채권 투자를 적극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금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그 잠재 성장률 하락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차별화해도 좀 돈이 남아도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6월 말 현재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28조 원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대기업들 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과거처럼 많이 안 해요.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돈을 덜 빌렸으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 전체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멀리 내다보고 채권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자산 배분해서 채권을 한 60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우리 그 가계 자산 보면은 지난 6월 말 기준입니다만은 은행예금이 46%, 채권이 4%, 네, 그 다음에 주식이 22%예요. 저는 은행예금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금 좀 줄이고 채권을 사시던지, 예, 그 다음에 우리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예, 30% 정도는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단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지난해 같이 2%에 머무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미국보다도 지금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는 걸까요? 예, 잠재 성장이라는 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였어요.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예, 지금 2% 안팎입니다. 예, 그런데 조만간 1%대에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예, 노동이 감소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요. 또 우리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수요 측면에서도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투자 크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지금 1%대로 진입하는 과정이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양극화예요.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더 일어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경제가 뭐 7%, 10% 성장할 때는 경제기로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요.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한국의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 기업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우리 기업 거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는 거죠. 잘된 기업들은 뭐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잠재 성장이 하락하면은 경제 성장이 하락하니까 우리 그 소득 증가 속도, 우리 저 월급 상승 속도도 앞으로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뭐 저성장의 이제 기조에 또 정년 연장이라는 또 이슈가 최근에 또 나타났어요.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가 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60세에서 65세까지 어떤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서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예, 세대 간 갈등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 그 잠재 성장을 하락 가장 중요한 이유가 노동 감소거든요. 네, 정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럼 예. 노동의 상승이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저도 뭐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만나보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뭐 금융회사나 금융공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만 가려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죠. 근데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봐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능력 발휘하면은 시장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오라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뭐 일자리를 찾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30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일도 구직 생활도 안 하는 그냥 쉬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청의 발표가 좀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지금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그냥 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답변을 주신 청년이 지금 75%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그 좋은 기업, 대기업만 찾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상공회의소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 군데 지역별 강의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중소기업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특히 그 젊은 분들이 길게 일하지 않고 실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은 그 기간 맞춰서 근무해가지고 자기를 해고시켜달라. 그러니까 참 중소기업은 어렵죠. 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가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정말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상담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제 제자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전자 그를 2년 다니다가 거기를 그만두고 최근에 그 작은 벤처 캐피탈 회사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일을 좋아해요. 네. 너무 만족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요. 네. 예. 예, 그걸 보면서 예, 저는 저 제자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뭐 시장, 회사에서 평가가 높아지고 돈은 자연적으로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도 거기다 조금 덧붙이는데, 제가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일했거든요. 네. 예, 증권사 리서치 센터라는 거는 정말 그 치열한 직업이에요. 주말도 없이 거의 일해야 되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직업인데요. 예, 저는 그 일이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창의적인 일이거든요. 계속 그 창의적인 작품 내놓고 그거를 시장에 팔고, 예,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시장 평가가 좋으면 돈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한테 프로로 살아봐라. 네. 아, 정말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수 경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인당 GDP는 높아졌다지만 지금 현재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대표적인 음식, 숙박 등 이제 내수 업종에 실질 지출이 이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내수 부진 현재 배경과 심각성 좀 어떻게 좀 분석하실까요?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 맞습니다. 우리 1인당 국민수 35,000달러. 네. 지금 일본을 넘어섰어요. 네. 예. 올 상반기만 해도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것보다 119조 원이 많습니다. 우리 부자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자들은 이미 쓸 만큼 쓰고 있죠. 예, 그런데 소득 차별화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쓸 돈이 별로 없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높죠. 우리 가계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 거의 100% 접근하다가 지금 92%, 올 1분기 92%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금융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매월 이자 갚아야 되죠. 가끔 원금 갚아야 되죠.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수가 어렵고요.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어렵죠. 중소기업도 어렵죠. 전체적으로 그 차별화가 너무 심화돼 가지고요. 내수는 더 어렵게 됩니다. 어느 나라는요, 기업, 가계, 정부 부채 합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높고 가계 부채는 낮아요.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는 낮고 가계 부채는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상대적으로 낮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편적 복지보다는 차별화를 해소하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예.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화 정책의 변화가 내수를 조금 진작시키고 좀 활성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국의 금리 인하가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시장금리 대표적인 게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9% 안팎이거든요. 기준금리가 2015년 이후로 보면은 국고채 수익률보다 0.4%포인트 정도 낮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2.9%라는 거는 시장은 기준금리 2.5%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이게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우리가 내수 안 좋으니까 빨리 인하해 줘야 되죠. 그리고 KDI가 최근에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내연 경제 성장 2.0,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로 전망해 놨거든요.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2%예요. 우리나라 내수 문제, 뭐 가계부채 이런 거 생각하면요, 한국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뭐 시장금리도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니까 내년에는 소비가 조금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내수만 놓고 본다면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데, 또 우리 환율을 또 놓고 보면 1,400원이 좀 넘어선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또 들더라고요. 환율 때문에 지금 금리 못 내린다. 물론 그 요인도 있겠죠.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이미 물가는 안정됐죠.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수 어렵고 환율이 조금 높은 수준 유지하면은 우리 수출 잘 되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과거에는 뭐 1,400원 넘고 1,500원 넘고 뭐 그러면은 환율이 높으면 외환위기 온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한 것 같은데요. 우리 경상수 적자 850억 달러.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금융자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순 금융자산국이라는 겁니다. 애한얘기 안 와요. 그런 걸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은데 환율 1,300원 유지하면 저는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수출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2025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국자라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새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뭐 당국자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정책 당국은 소득 불균형 해소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화 정책도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금융을 제대로 공부하고 금융 지식이 높아져 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국민들한테 금융 상식, 금융 지식을 넓혀주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주는 이런 역할이 저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KB국민은행이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좀 부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뭐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시죠,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 및 그리고 자산시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